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경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제 정세 그리고 현대 경제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해야 하고 그러려면 1970년대 이 두 번의 오일 쇼크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 경제사의 저자 김정인, 기획과 진행을 맡은 클라라입니다. 오늘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저 자랑할 거 있어요. 오, 굉장히 뿌듯해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 경제사 예스24 역사 부문 1위 찍었습니다. 오, 무려 1위. 축하합니다. 저 그래서 오늘 택시 타고 집에 가려고요. 요즘 택시비 비싼데, 이제 그 정도 된다. 그런 거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번만 타겠다는 거죠. 네. 이게 제가 택시비만 올랐으면 이제 쿨하게 2번 타겠는데 안 오른 물가가 없어요. 저 시장 볼 때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유가가 오르니까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진짜 공룡 진짜 너무하다. 오늘 그 챕터 제목, 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정권이 바뀐다. 이거 어그로죠? 반쯤? 해명해 주세요. 이게 그쵸. 물론 이제 에너지 가격만 오른다고 정권이 바뀌는 거는 아니죠. 아닌데 저희가 기억하는 좀 굵직한 정권 교체 직전에는 에너지 가격이 좀 항상 문제가 되기는 했었어요. 굵직한 정권 교체라고 네.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박정희 암살,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 이런 게 좀 떠오르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좀 한 가족이긴 하네요. 어쨌든 이제 박정희 정권은 암살로 끝이 났고 네.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정권이 끝나기 전 두 정권이 겪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문제예요. 우리는 에너지를 모두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이런 거는 수입을 안 하는데 이제는 네. 석탄 좀 아우, 자제해야 안 될 네. 때고 그래서 한참 됐죠? 가장 메인이 석유인데 네. 석유는 진짜로 모두 수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네.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환경이 있어요. 이게 제일 최근에 일어난 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중동에서 유가가 올랐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중동에서 왜 석유가 올라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뭐야 무슨 일이야 하고 찾아보니까 유럽이 원래 쓰던 러시아산 가스나 이런 다 에너지를 못 쓰니까 네. 중동이랑 미국산 에너지를 사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수요 공급 법칙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중동 입장에서는 거래처가 확 늘어났죠.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확 늘어났는데 줄을 쓰니까. 네, 물량은 딸리고 그럼 이제 가격을 올린 거죠. 가격을 올렸네. 네. 그래서 유가가 너무 오르니까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 등산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랑 바이든 이렇게 기사 많이 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동에서 미국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런 논란도 좀 많이 나왔었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통적인 친미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휘발유값 2,000원 넘어간다. 네. 이래서 난리 나고 그랬었구나. 네네. 제가 그때 기억을 하는 게 주유소 지나가잖아요. 네. 그 기름값 보고선 생각한 게 우리 집 전기차 사서 너무 다행이다.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한전에서 전기를 올리잖아요. 네. 그럼 전기차도 이제는 좀 점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충전할 때마다. 맞아요. 작년에 휘발유값 아마 2,000원 넘었을 거예요. 2,300원 넘어가고. 네, 말씀하신 대로 전기도 사실 저희 수입해서 만드는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한국전력도 전기를 발전사에서 사오는데 발전사는 또 석유를 수입해서 전기를 만듭니다. 네. 그것뿐이 아니라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 석유로 안 만드는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고깃값도 올라요. 왠지 아세요? 고깃값? 네. 사료 때문에 올랐던 건 알고 있어요. 사료 수입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덥고 춥잖아요. 춥다 해도 냉난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제 원가가 늘어나는 거니까 다 전가가 되죠, 비용이. 장바구니 물가 이거 어떡하지, 진짜. 이 고유가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정말 크지만 그래도 정부 대처에 따라 충격을 좀 완화할 수는 있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래서 최소한 냉난방비 폭탄이라든가 전기료 급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조절은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에너지 위기라고 하면은 석유만 위기인 거는 아니잖아요. 뭐 기후 위기 때문에 석유가 아닌 다른 대체 에너지 써야 된다. 그래서 뭐 거기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 앞으로 산업도 이런 네.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쵸.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산업 구조를 재설계를 해야 합니다. 네. 이제 아리백, 네. 뭐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거는 요새 뉴스에도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 아리백 때문에 저희가 불이익을 실제로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들 이제 독일이랑 거래하던 부품사들이 이제 납품 취소가 걸려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얘기를 하면은 뭐 계약 취소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아우. 화들짝 놀라요. 네네. 수출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너무 이제 저희는 좀 생존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쵸. 우리가 하도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러면서 죽어라 경제 발전을 해와서 그렇습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이거 뭐 고도경 성장 시대의 약간 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는. 아, 이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닌데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그 왜 있잖아요. 그 연두교서 그 새해 우리 정부 네. 올해 이렇게 할 거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건데 처칠이 그런 말을 했었대요. 2차 세계대전 그때. 그래서 처칠을 인용을 해가지고 수출이 아니면 죽음을 죽음까지. 네네. 약간 그런 뉘앙스였던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그만큼 돈이 없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나오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돈을 좀 벌어와야 가져와야 된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수출을 외친 박정희가 네. 예, 유가가 바뀌어가지고 암살을 당했다. 네. 이건 좀 이게 말이 되나요? 유가가 올라서 정권이 바뀌었죠. 아, 이게 과정을 좀 섞어서 얘기한 건데 네. 어쨌든 1970년대 일이잖아요. 이때 세계적인 고유가를 기록한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고 맞습니다. 저희 정권 바뀐 거는 제2차 오일 쇼크 영향이 큽니다. 그 중간에 생략된 게 엄청 많긴 한데 많아요. 예, 또 박정희 대통령이 오래 집권하긴 했어요. 네. 61년부터 79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오일 쇼크가 두 번 있었잖아요. 두 번 있었죠. 예, 그것 때문에 박정희 정권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정치적인 변동이 있었다. 좀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원유가 국제 정치하고 국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요소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역사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원유가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좀 이해를 하려면 네. 1970년대 중동만큼 좋은 예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경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제 정세 그리고 현대 경제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해야 하고 그러려면 1970년대 이 두 번의 오일 쇼크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이게 좀 공식 같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다 석유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2차 오일 쇼크 당시 정세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 네. 그런데 오일 쇼크가 터져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란이랑 이라크가 전쟁을 하고 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그렇죠. 네. 근데 박정희 정권의 몰락은 부마 항쟁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 있다. 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부산과 마산에서 지금은 이제 마산이 없지만 거기에서 부산대 학생들하고 도시 노동자들하고 또 일반 시민들 그다음에 빈민들까지 다 뭉쳐가지고 정말 그 동시다발적으로 정권에 항거를 했던 사건이에요. 네. 네. 이란, 이라크 전쟁, 소련, 아프가니스탄 침공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니까 뭐 이렇게 좀 부마항쟁 얘기도 하고 그 부마항쟁이 어떻게 전개가 됐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데 제3자, 남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도 하고 뭐 카네이션 혁명도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박정희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부마 항쟁이 정말 직접적인 계기는 맞는데 이 오일 쇼크가 그 부마 항쟁이 일어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죠. 저는 네. 그 부망쟁이 결정적 계기는 사실 YH 무역 사건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또 책에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YH 무역이 가발 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네. 노동자들이 이제 시위를 하다가 신민당 당사까지 가서 거기서 좀 폭력 진압 당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배후에 김영삼 총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국회의원 제명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영삼 국회의원이 당시에 경남권에서는 그 아이돌 같은 인기를 누리는 국회의원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유신독재 반대 시위로 번졌다. 또 뭐 이렇게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정치적인 계기고요. 네. 근데 클라라님 역사 전공하셨잖아요. 네. 예, 뭐 부마 항쟁 뭐 이런 큼직큼직한 사건, 특히 이제 혁명 뭐 이런 거에 수업 듣지 않으셨어요? 이게 정치적인 계기가 저희는 항상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 그쵸. 사실 정치적인 계기의 저변에는 항상 좀 경제적인 조건들이 이렇게 좀 따라와야 되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 항상 좀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 일어나려면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실업, 그다음에 뭐 저임금, 노동 착취, 그다음에 또 뭐 빈부격차 아주 크게 나고 또 주거 문제 있고 중요하죠. 그다음에 식량난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어쩌다가 한두 개가 약간 왔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총체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오면은 그때 생긴다는 게 좀 혁명의 공통점이긴 해요. 뭐 프랑스 혁명 그렇고요. 또 러시아 혁명도 그렇고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이란 혁명도 사실 그런 맥락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2차 오일 쇼크가 터졌던 1970년대 후반, 네. 이제 부산, 마산 요쪽 경공업 지역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기가 경공업이 먼저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그때가 1970년대 후반이 박정희 정권 말기에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간다고 한창 중화학공업에만 투자를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경공업 중심지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좀 차별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어려웠어요. 근데 경공업이든 중공업이든 결국 수출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얹힌 게 뭐냐 하면 오일 쇼크가 터졌다? 이거는 좀 세계적인 일이죠. 네. 그럼 전 세계가 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우리 물건을 안 사주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국내 사정과 그 외부의 정세가 맞물려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기업이 줄도산을 한다. 실업자가 폭증이다. 뭐 물가가 대폭발을 한다.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보면 물이 꽉 찬 물컵에서 물 한 방울 딱 더하면 이게 탁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넘치게 만드는 게 오일 쇼크였다는 거죠. 이게 보태지는 거죠. 근데 그게 물이 아니라 기름이었다. 네네. 이 오일 쇼크 얘기가 정말 흥미로운데 이게 어떻게 부마 항쟁이랑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 위기 중에서 특히 오일 쇼크 영향력을 조금 저희가 개괄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약간 다음 시간을 위한 빌드업의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 오일 쇼크에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한국은 부마 항쟁이라는 사건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네. 본격적으로 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